네, 10월 26일 월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인사이드 김영환 연구원 말씀해주세요. 네, 주식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을 둘러싸고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상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하지 않겠느냐라는 흔히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금융시장 전반에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채권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도 이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감과 별반 연관이 분명히 있는데 한 가지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게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블루웨이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 이후엔 못 올라가고 다시 꺾이는 모습들이 한국이랑 미국에서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판단을 했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당장 바이든 관련주를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 바이든 관련주에 대한 투자 기회가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내년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식시장이 덜 반응을 하고 바이든이 그럼 내년 2분기에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자료의 3페이지를 보시면요. 흔히 우리가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인데 사실 2016년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지만은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때 베팅을 하다가 상당히 좀 대인 기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데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있으니까 좀 베팅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얼마나 믿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고요. 흔히 2016년에 그 여론조사보다 더 잘 맞췄다라고 평가를 받는 흔히 뭐 검색량 같은 빅데이터를 보면은 지금도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4페이지를 보시면은 과거에도 실제 정책이 나올 때까지 신정부 출범하고 정책이 나올 때까지의 시차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시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무리 빨라도 7개월, 길면은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정책 드라이브가 나올 때까지 14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면 올해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신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빨라도 8월, 늦으면 2022년 초 정도까지는 정책이 나오는 시점이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처럼 바이든 관련주라는 게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 기간을 정책 공백을 버틸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책의 공백에 대한 걱정거리 그리고 지금 여전히 베팅을 하기엔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바이든 주식을 좀 베팅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에 금리가 한 차례 올라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바이든 관련 정책이 아직 안 나오면서 모멘텀이 공백이 있을 때 오히려 정책 수혜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관련돼서 국내 주식들에 대해 정리를 한 거는 6페이지에 저희 기업 분석부 의견을 총괄을 그냥 취합을 해가지고 작성을 했고요. 이 주식들이 근데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년 2분기 정도에 투자하면 될 후보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는 확인되지 않는 케이스 코드입니다. 이게 지난주 조현주 연구원은 뭐 정책 관련주 뭐 계속 이런 섹터 투자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약간 톤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이게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 이미 신성장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전기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미국 향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희 6페이지에 자료에도 쭉 나와 있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미국 관련 매출은 없는 상황에서 관련 테마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주식들이 실제로 정책이 나오고 나서 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전에 과연 한 6, 7개월 되는 기간을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그 전에 한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바라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난주에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경기 부양정책 합의 기대감에 저희가 지난 6개월간 경험했던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는 0.75에서 80 레벨대를 깨고 0.85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10년 금리 많이 보시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년보다 30년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0년은 성장에 30년 금리는 물가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10년, 30년 스프레드가 이전 고점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기대 인플레가 자극됐다는 이야기고 또 대표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의 프락시라고 볼 수 있는 구리금 비율도 3.6배로 다시 이제 이전 고점까지 올라왔거든요. 결국은 최근 금리 상승의 이면에는 누가 되든 재정은 나올 거고 기대 인플레가 자극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연말까지 미국 금리는 상승 압력이 우세하다는 말씀 드리고 국내적으로는 지난주에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2년물 발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표 당일에 장기금리가 급락했는데 2년물이 발행되더라도 저희가 추정해보면 10년 이상 장기채 발행 규모가 많이 줄어봤자 8% 정도 주는데요. 전체 총량이 10년 이상 장기채 발행 총량이 전년 대비 60% 늘어요. 그래서 8% 주는 것 같고는 수급 부담 예소되기 어렵다. 여전히 수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적으로는 단기채 위주의 투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미국 10년물 연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상담 보시나요? 지금 0.90에서 95대 레벨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일단 연말까지는 그 레벨 때까지 보고 내년도 1분기까지도 어쨌든 금리는 조금 윗방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 모멘텀이 핵심이고 일단은 코로나 기저효과가 1분기 4월까지는 나올 거기 때문에 금리가 쉽게 내려오긴 좀 1분기까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유동성 랠리가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레벨까지를 좀 유동성 장세의 그 임기치로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양인데 돈의 양이 축소되는 거는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준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자산을 축소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꺾이는 것이지 그것이 환수되는 건 아니라는 걸 처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명목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3, 2.4 정도 되니까 실제로 10년 금리가 1.3, 1.4 레벨까지 갈 때까지는 그렇게 경기에 큰 부담을 줄 레벨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명목금리 기준으로 1.4까지 정도는 충분히 크게 영향을 안 주면 사이드 이펙트 없으면서 갈 수 있는 레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자산 말고 경제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내년 한 2분기까지 어디까지 가는지도 말씀하시죠. 일단은 오버슈팅까지 생각해서 저희는 내년도 4월, 5월 정도 고점을 볼 것 같은데 그때가 미국 10년이 1.5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용인하는 게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연준이 YCC나 QE 확대, 듀레이션 확대 등을 도입해서 다시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4, 5월 이후에는 미국 시장 금리가 다시 한번 아래쪽을 반락하는 그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채권 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은 재정 부양책 합의 타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높아진 것과 타결 지연되더라도 선거 후에 대규모 부양책 나올 거다라는 금리 상승 베팅이 많아졌기 때문이고요. 유럽은 코로나 재확산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또 추가 채권 매입도 있겠지만 경제회복기금 채권 발행되면서 수요가 글로 몰리면서 독일 금리가 상승했고요. 이번 주는 지금 재정부양책 타결 이슈와 함께 오늘 밤에 있을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연방대법원 후보자 인준안이 상원 표결에서 결정될 건데 이게 아마 마지막 선거 앞두고 마지막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베럿이 만약에 가결되면 연방대법원이 이제 보수화가 심화되는데 6대 3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보수 쪽으로 쏠릴 거다라는 이런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을 승리하면 초당파 위원회를 만들어서 역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대법원 대법관 숫자를 9명에서 더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수화를 저지할 거라는 것 때문에 아마 진보 보수 이게들이 중요한 화두가 아마 이번 주 마지막 화두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는 브라질은 달러 약세도 불구하고 이 헤라가 계속 내려가는 바람에 그다음에 원화가 또 강세가 되는 바람에 200원대가 지금 붕괴할 우려가 지금 있고요. 터키는 8리라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아직 지금 극단화가 되고 있는데 안 되는 데들은 안 되고 멕시코나 우리 등등은 계속 강세 이렇게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안내를 계속 원하시면 1번과 네, 커머더티 위클리 황병현 연구원 말씀해주세요.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원자재 시장은 S&P GSCI 기준으로 마이너스 1.06%를 기록을 했는데 주요 섹터별 수익률로 봐주시면 에너지 섹터만 마이너스 2.79%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원자재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강보합권 이상의 상승률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라고 보면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미국 대선과 추가 부양책 등이 자산시장 변동성을 좌지우지하는 변수로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달러 약세라고 하는 변수는 위험자산, 특히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그런 투자 강도 자체를 높이는 변수이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원자재 전반이 좀 강세를 이어가는 주요 그런 원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섹터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 하에서 그런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그런 국가들의 그런 봉쇄 조치가 수요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다시 또 재개가 되고 있고요. 리비아의 석유 생산 재개라고 하는 부담이 전주 말에 전해지면서 다시 유가에 좀 하방 압력을 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그런 석유 시장 안정화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지난주 막바지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그런 감산 합의 규모의 축소를 연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유가 하방 경직성 강화 요인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농산물 섹터의 강세 자체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농산물 섹터 이외에도 천연가스 가격이 유가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강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난방 시즌을 앞두고 이 투자자들의 그런 추운 겨울 베팅 자체가 최근에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말 11월 초 정도가 되면 이 미국의 인젝션 기간이 좀 끝나버립니다. 재고가. 그리고 재고의 비축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리고 11월 중순으로 넘어오면서 재고가 이제부터는 이제 소진되는 단계로 가게 된다면 예상보다 추운 겨울 날씨가 전개되면 예상보다 많은 양의 천연가스 재고를 그런 소진하게 되게 되겠고요. 결국 예상보다 많은 천연가스 재고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은 올겨울에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그런 시도 자체를 빈번하게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여전히 그런 재고가 그런 인젝션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 요인들은 잔존한다라고 보지만 11월 중순 이후에 재고 흐름 자체가 천연가스 가격의 추가 상승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주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산업기업 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 김동영 연구원. 예, 지난달에 보험업법 개정안 자료 말씀드리면서 상속을 서브 이슈로 이제 언급을 해드려서 아마 공부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표제 페이지 하단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선 진행이 되고 이제 막 시작된 상속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의 큰 변화라든가 계열분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속세 부담이 10.6조 원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대주주 일가가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다. 즉 생명과 SDS 지분은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러고도 모자란 돈은 들고 가게 될 전자, 물산의 배당 정책 강화를 통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수혜주는 전자하고 물산,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명하고 SDS는 오버행 이슈 때문에 피해주인데 다만 생명은 전자 지분을 8.5% 들고 있어서 배당 수입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하고 연계해서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이 대주주 일가 지분 팔았을 때 일정 부분 약화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배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이슈를 감안을 하면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50%라고 쓴 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은 삼성물산을 인적 분할하거나 또는 삼성생명을 인적 분할하고 주식 교환을 해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수혜는 인적 분할이 되는 당사회사 물산이나 생명, 그리고 이후에 주식 지분 교환, 전자 지분 교환이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4페이지이고요.
상속세 관련된 금액은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이 18조 원이 넘고 유효세율이 58% 정도 되기 때문에 10.6조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단독 상속하는 것보다는 6대 2대 2라고 한 게 이게 물산에 대해서 그 3남매가 지분 보유하고 있는 대략적인 비율입니다. 이런 비율로 승계를 했을 때 이번 케이스가 상속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 경영이라는 이런 대의 명분도 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표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 10.6조 원의 상속세 중에서 전자물산을 남기고 나머지를 팔았을 때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최대 4.4조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자하고 물산으로부터 작년 말 기준으로 배당 수입이 5,3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서 받는다 그러면 2.6조 원이 되고요. 결국 남는 돈이 여전히 3.5조 원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말씀드린 대로 전자의 배당 정책 강화, 물산은 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물산 역시 배당 정책 강화하는 걸 통해서 채워 나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여태까지 경험을 해보셨지만 뭐 많은 소설들이 난무하고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되는데요. 좀 마이너하게 보자면 상속세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난 2달 동안의 주가는 나왔지만 앞으로의 2달 동안의 주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마이너하게는 전자 주가를 일부러 빼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2015년을 생각해 보면 전자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뭐 실효성이 상당히 낮고 여태까지 전자는 이런 지배구조 이슈보다는 펀더멘탈 이슈에 좀 더 반응을 많이 해왔고 혹시라도 빠지면 배당 성향 강화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물산의 업사이드인데요. 이 지금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쌉니다. 할인율이 NAV 대비 60%가 넘고 그리고 PER이 10배 초반 정도이고 여태까지 주가를 눌러왔던 게 총수 재판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왔는데 지금 재판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또 이건희 회장 사망을 하면서 여론이 상당히 삼성이 우호적으로 가게 될 가능성 그리고 상속세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3년치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정권부터 납부를 시작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재판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전환인데요. 그림 2번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상속세 납부 때문에 삼성생명의 그 최대 주주 지분이죠. 이건희 회장 지분 20.7%를 팔면 물론 삼성물산이 19.3%를 들고 있고 재단들이 일부 들고 있긴 하지만은 지배력이 좀 약화되는 부분 요거를 강화할 필요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항상 그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인데 20%로 내부 지분이 많지 않지만 그중 절반인 10%가 금융회사, 생명과 화재가 합쳐서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걸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도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7페이지 그림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생명 지분을 들고 있는 쪽만 인적 분할해서 금융지주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삼성생명 자체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적 분할하고 주식 교환을 해서 지주 영업 체제로 갈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케이스 다 두 번째 필요한 스텝이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전자지분 최소 1.8%를 물산한테 이전시켜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금융지주회사 법상 영업자회사인 삼성생명이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2대 주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인 거고요. 유예기간이 5+2 7년입니다. 7년 동안에 1.8% 약 7조가 조금 안 되는 돈을 이전을 시켜야 되는 거고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지금 영업이익이나 배당 수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8페이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을 때의 지주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점은 50% 밑으로 낮춰야 됩니다. 이건 분모에 해당하는 총 자산을 늘리거나 분자에 해당하는 자회사 장부가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4년 안에 낮춰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 이런 선택을 한다면 내년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9페이지 표 8을 보시면 내년 말에 지주회사 전환 조세 특례가 일몰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양도차익과세가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이연이 됐지만 2022년부터 지주회사 전환을 할 때는 7년 안에 다 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케이스 2, 삼성생명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여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안에 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인데 지주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그러니까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이 현재 상장 20에서 30%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금융 지주회사에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삼성생명 지주는 금융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이 두 가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던 거를 감안을 하면 만약에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 시점이 1년 후니까 내년 말, 내후년부터 지주회사가 신규로 됐을 때에는 자회사 지분을 30%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는 걸 감안을 하면 만약에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한다면 내년 안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속세 때문에 SDS는 무조건 판다 쪽으로 보셨는데 팔게 되면은 뭐 시장에 팔기는 좀 힘들 거 아니에요? SDS 쪽에 향후 좀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세요? 이게 뭐 쉽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명 지분도 그렇고 SDS 지분도 그렇고 이거 뭐 파는 게 간단한 이슈는 아니고요. 다만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이런 시장의 그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익스큐즈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더 힘든 거는 생명 지분 처분이고요. 이게 20%가 넘고 최대 주주 지분이기 때문에 잘게 끊어서 판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요. SDS도 마찬가지로 물론 뭐 전자와 물산이 1대 주주, 2대 주주를 들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 안 팔고 이쪽으로 넘긴다 그러면 또 배임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계열사한테 처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혹시 그 현물 납부 안 되나요, 상속세? 예,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2013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상장 주식 현물 납부 불가능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자료는 이거 자료 대체하고요. 휴대폰 IT 부품 산업 이규화 연구원. 네, 무라타가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그 가이던스를 좀 올렸고요. 그 주된 이유로 지금 스마트폰 수요 개선이랑 IT 기기 판매 호조 그리고 전자 회복 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그 기존 대비해서는 뭐 매출액 10%, 영업이익 35% 상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반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로 치면 3분기만 떼놓고 보면은 지금 컨센 대비해서 거의 35% 영업이익 기준으로 순이익 거의 40% 가까이 지금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을 했고요. 이런 식의 방식,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무라타는 그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올린 거는 2018년 업황이 되게 좋았을 때 이후로 지금 처음이어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도 지금 스마트폰 수요가 상반기 워낙 안 좋았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도 지금 스마트폰 수요나 뭐 전장이나 IT 기기 수요가 계속 그 호주세가 지속이 된다고 보면은 MLCC 업황이 확연한 좀 개선세로 나올 거라고 보고 전기도 오늘 실적 발표가 있지만 아마 비슷한 트렌드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국내 업체 삼성전기랑 삼화컨텐츠의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저희 그 3분기 프리뷰 어떻게 보시죠? 제가 영업이익 2,400억 정도 예상했는데요. 최근에 컨센서스는 2,000억 중후반까지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제가 포스코 말씀드릴게요. 포스코가 실적 발표 지난주에 했고 저희 TP를 28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에 23만원이었고요.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한 40% 정도 더 상회하는 아주 좋은 실적이 나왔고 저희 4분기에는 7,750억 보고 있고요. 지난 코로나 바로 전에 1분기가 7,050억 원이니까 그건 좀 넘어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에서는 판매량은 회복되는 건 매우 긍정적이고 근데 이제 원가 이익 증가의 원인이 판매량 증가하고 원가 하락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아직 못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고 원가에 대한 기여도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 철강사들도 좀 실적이 좋게 나온 것들도 연결 쪽에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울러 좀 보셔야 될 게 앞서서 우리 강승원 연구원 발표할 때 미국 금리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은 좀 오르는데 내년 2분기까지 보면 또 그 이후로 계속 오르기 어렵다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이게 이제 경기 전망을 깔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철강업체, 철강 산업도 좀 비슷한데 지금 판매량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확 떨어졌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좀 나타난 현상이 일단은 좀 더 큰 것 같고요. 2016년, 18년에 있었던 그런 상승 사이클로 가는 초입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지금은 실적 정상화 과정, 그 다음에 주가도 시장과 괴리가 좀 컸다는 점을 좀 좁히는 이런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는 어떤 시장의 주도주가 다시 한번 나오기까지는 계속해서 큐높이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현대글로비스 정영순 연구원. 네, 목표 주가를 기존 19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18% 정도 상향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요. 3분기 실적은 매출은 예상치보다 좀 못 미쳤지만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와 컨센서스 수준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도 이익률 개선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났다는 게 좀 긍정적인 그림이었습니다. 4분기는 이제 완성차 실적 기업들의 이제 실적 회복 사이클 이런 걸 감안하면 이제 원래 운송 기업들은 실적 회복이 한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확실하게 펀더멘탈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이거와 플러스로 더해서 지배구조 개편이나 신규 사업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 변동폭이 좀 매우 높은 상황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밸류에이션 확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올해 연초부터 준비했던 이제 신규 사업들의 발표들이 이제 쭉쭉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사업 확대나 수소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뭐 그린 생태계 관련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현대건설하고 가스공사 이민재 연구원. 네, 현대건설 그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난 상반기 때에 이어서 계속 해외 쪽 원가 반입 때문에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들이라고 보면은 일단 수주 자체를 22조 원 정도 하면서 이제 목표 달성 크게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국내 쪽에서 올해는 좀 수주를 계속 좀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만 세대 연결 기준으로 3만 세대 이상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반기 주로 이제 진행됐던 거 감안해 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택 부문 실적도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3분기까지는 실적 좀 부진하나 이제 내년 상반기 때 빠르게 턴할 수 있는 이제 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주가 좀 막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카타르 LNG 프로젝트 200억짜리랑 그 다음에 이라크 정유공장 4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서 좀 강점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지금 수준은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컨콜 마지막 때 이제 언급했던 게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한 프로젝트들 계속 언급을 했고요. 뭐 현대차 그룹이 이제 PMFC 개발하겠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미 한전이 진행했던 서남 해상풍력 실증단지 공사 경험이 있다라는 것들은 국내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에서의 프로젝트들 먹거리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확대된 해외 부문에서의 동반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 뉴딜에도 충분히 건설사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수소 경제에 대해 이제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내용들에서 결국 핵심은 단가 낮추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의 단가 낮추는 부분들, 생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에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면은 가스공사를 빼고는 없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뭐 HPS 도입이라던가 그 다음에 추출 수소에 대한 뭐 요금 인센티브, 그 다음에 아리백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수소 경제, 그 다음에 특히 유통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 유통 시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대량으로 천연가스를 다룰 수 있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갖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배관이나 운송 등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업체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국내 천연가스 당연히 다루는 건 최대 사업자이고 그다음에 현대차와 한전과 계속 시너지 내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조달금리 2% 이하라는 것들 감안했을 때 다른 업체들 대비 가스공사 유리한 점들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 비수기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실적상에서의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손상에 대한 부분들도 2분기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실적을 저희가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형성될 부분들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원자재 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좀 급등했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가스공사 가치 쪽에서 뭐 플러스 알파 되는 요인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오르면은 중동 쪽 프로젝트 같은 거 뭐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 이런 거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일단은 국내에 도입되는 천연가스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쓰는 거는 PNG라고 해서 파이프라인 을 이용한 내추럴가스라서 이제 헨리허브라고 하는, 그래서 가격 체계가 좀 다릅니다. 국내는 LNG이고 이거는 두바이유에 이제 보통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 PNG 헨리허브가 오른다고 해서 뭐 LNG가 오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스팟 가격 일부 뭐 상승 가능하긴 하지만 스팟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가스공사는 스팟보다는 롱텀 계약들이 좀 많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동 쪽에서 LNG 프로젝트들 계속 좀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아까 현대건설에서 말씀드렸던 카타르 LNG 프로젝트가 원래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예상이 됐었던 프로젝트였고,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부 좀 연장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발주가 나온 걸 보면은 LNG 시장에 대한 중동 시장에서의 어느 발주 확대들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끝나는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 확인 가능하다면 수주에 대한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그 수소 경제하겠다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수소를 태워가지고 가스를 태워가지고 수소를 얻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설비를 설치하고 하는 게 뭐 투자비나 기간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일단 기간 자체는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계질 기한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두산 표열세 연료전지가 뭐 한두 분기 정도 이제 EPC 과정 겪고, 그다음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한두 분기 정도 이제 진행되는 걸 감안을 해보면 뭐 계질기 설치하는, 그러니까 대규모 설비 투자 들어가는 것들 보면은 뭐 대략 그 정도 기간이 일단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 지금 현재 이제 물량 증설될 스케줄을 보면은 원래는 2040년 정도까지 이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파이프라인까지 포함해서 2030년 정도로 지금 대략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배관까지 다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구조 만드는, 그러니까 생산 과정 만드는 거는 21년에서 22년, 1, 2년 내로는 좀 어느 정도는 완비할 계획이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기업 분석 자료 보시면은 가스공사 기준으로 보시죠. 3페이지 보시면은 ESG 인덱스하고 이벤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우리 리서치가 이제 ESG 리서치를 시장에서 선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지표들을 좀 더 강화해서 3페이지에 아예 이렇게 보기 좋게 바꿨거든요. 요거를 김동영 부장이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지표들을. 예, 이전까지 그 두 번째 페이지 서머리 하단부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ESG지만 G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픽 순서는 GSE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디케이터들을 S하고 E 같은 경우는 3개년치, 그리고 자료를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 평균하고 비교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단점은 아주 작은 종목들은 E나 S에 대한 지표 공시 자체가 좀 부족해서 평균하고 비교가 쉽지는 않겠지만 공시가 점점 의무화가 되고 있고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들 그리고 평균가의 위치를 통해서 이 기업이 각각의 지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실 수 있고, 또 아래편에는 이전에도 있었던 ESG 이벤트들을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재무 정보가 결국은 통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ESG 인테그레이션이 점점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 손님분들한테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표가 없는 경우는 not available 이렇게 NA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자료 작성하면서 기업에 해당 지표들을 요청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그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자료 제출 거부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조브람 연구원. 네, 지난주 금요일 오후 하나금융 실적 발표했고요.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의 근본은 그 수수료 증가, 증권 쪽, 그리고 대선 비용 하락, 지난 분기 대비 한 60% 정도 하락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상회하는 실적이었는데, 뭐 유가증권 매매 평가익, 비합회성 환차익 등 이런 일회성 요인을 좀 제외했을 경우는 저희 예상치보다는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전일에 발표한 KB금융과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딱 비교되는 부분은 한 부분이었는데요. 마진 하락이 하나금융이 KB금융보다 좀 컸다는 점. KB금융은 전분기 대비 그룹 은행 기준 모두 1bp 하락으로 방어에 성공을 한 편이었고요. 하나금융은 4bp 하락을 했습니다.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에 밝힌 그 마진의 바닥 저점은 대략 4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충당금이 이제 향후 앞으로 중요한 인디케이터인데, 연말에 코로나 관련한 이런 손실 흡수 능력을 좀 제고해서 보수적으로 싸울 수 있다. 그 얘기는 4분기는 도로 늘어날 거다라고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매평가액은 아무래도 2, 3분기보다는 4분기에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셨었던 분기 배당에 대해서는 일단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컨펌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저희가 확인한 뉴스플로우를 보면 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들의 배당을 제도화하는 그러니까 배당 제한을 제도화하는 것을 좀 금융위원회와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뉴스플로우가 아마도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키 맞추기로 최근 은행주가 오른 것은 맞고 반가운 일이지만 배당에 대한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 혹은 작년 수준보다 약간 낮은 게 일단은 저희의 배당 성향과 DPS 예상치입니다. 이거는 은행 평균입니다. 이상입니다. NIM이 4분기에 바닥 통과한다고 하면은 뭐 내년까지는 그러면 좀 실적은 좋아지는 그림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마진이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국내 금리가 상승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바닥이라는 거는 인플렉션 포인트로 바닥을 치고 간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L쉐입으로 바닥권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Q의 바닥이지만 내년 1Q에도 여전히 바닥일 수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저희 뷰는 2021년이 마진의 가장 저점이어서 진짜로 치고 올라가는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즉 하반기라 하면은 세컨 해프니까 한 3분기 정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좀 지났으니까 이후 발표 좀 간단히들 해주세요. 네, 아주캐피탈 정준섭 연구원. 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금융지주가 아주캐피탈 우선 매수권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아주캐피탈 지분은 74%를 이제 PF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PF의 LP 절반을 우리은행이 갖고 있고 나머지 절반도 우리은행이 이제 매수권을 현재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사실상 우리은행이 아주캐피탈 인수를 했던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지난 금요일 절차는 이제 이거를 공식화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새롭게 나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예정된 수순이었다. 우리금융지주 편입 여부라는 이제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된 거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수 매수권 청구를 했더라도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제 과거의 배당 기조 계속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DPS를 650원으로 보고 있고요. 이보다 낮아지진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이제 편입을 공식화했으니까 이제 향후 시장의 관심은 우리금융지주가 과연 아주캐피탈을 완전 자회사할 것이냐 이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금융지주가 자회사를 완전 자회사하는 거는 이제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과거에 보면 KB나 신한지주가 각각 현대증권이나 KB손보 그리고 오렌지라이프를 완전 자회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이게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휴젤 나관준 연구원. 네, 휴젤 금요일 장 종료 발표했는 그 자료 작성한 스팟 자료입니다. 23일 오후 휴젤은 이제 NMPA로부터 톡신 레티버 중국 허가 승인 성공했음을 발표했고요. 지난 15일에 CDE 심사 종료 일주일 만에 품목 허가 승인에 성공하면서 국산 톡신 중에는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이제 엘러간의 보톡스와 이제 중국의 BTXA 두 제품만이 출시되고 있는데 올해 6월 립슨의 디스포트가 허가 승인에 성공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휴젤의 레티보랑 립슨의 디스포트가 같은 시기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저희 휴젤 거 같은 경우는 로컬 파트너사인 사환제약을 통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립슨의 디스포트보다는 중국 시장 점유율 확보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는 톡신 레티보를 중국에 11월부터 선적할 걸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저는 이게 첫 물량이 나가는 것만큼 보수적으로 올해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내년 초부터 초도 물량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허가 승인에 성공하면서 휴젤은 톡신 업체들 중에서는 선두 위치 계속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발표하고 나서 그렇게 기다리던 거였는데 주가는 별로잖아요. 그날 그리고 그 전에 기대감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최근 이게 2, 3일 동안 홍콩 상하이 쪽에서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국내 기관에서는 모멘텀 기대감이 일단 2, 3일 동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승인이 나고 아직 중국 시장이 정확히 어느 규모이고 어느 정도 MS를 확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공시 후에 나간 물량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매수 노출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외국 쪽에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저는 일단 초도 물량이 관세청 통관 데이터로 확인되기 직전까지는 이러한 등락폭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초도 물량 규모에 따라서 이게 상승 추세로 갈지 아니면 계속 플랫하게 될지 좀 갈릴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해외 주식 하겠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임지영 연구원. 네, 글로벌 스탁스 10에 10월에 편입된 종목이고요. 네, 글로벌 1위 게임 엔진 개발 업체입니다.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게임 만드는 소프트웨어고요. 가상세계 구현할 때 그래픽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UI 같은 걸 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엔진을 이제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요. 두 번째는 게임 내 광고입니다. 현재 한 매달 230억 개 광고를 제공하는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중 하나인데 약간 게임계의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내에서 팝업 광고나 전면 광고 이런 거 할 때 이 게임의 일부분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편집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높은 진입 장벽과 과점화된 시장인데 유니티는 이제 에픽 게임즈 산하의 언리얼하고 게임 엔진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요. 전 세계 이제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 상위 1000개 게임 중에서 53%, 전 세계 게임의 45%를 유니티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트라이더나 포켓몬고, 왕자 영웅, 콜 오브 듀티 이런 거 다 유니티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AR, VR 콘텐츠, 시장에 출시된 콘텐츠 중에 60%가 동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게임 외 시장으로 적용 산업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게임 넘어서 엔지니어링, 건축, 자동차,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서 사용이 좀 확산될 전망이고요.
뭐 자율주행 뭐 훈련 시뮬레이션이나 뭐 3D 컨텐츠 제작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9년 매출 기준으로 뭐 10대 건축 회사 중에 8개사, 뭐 10대 자동차 회사 중에 9개가 유니티를 쓰고 있고요. 뭐 라이언킹 이런 영화도 유니티를 통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현재 PSR 한 25배 좀 거래가 되고 있고, 뭐 경쟁사인 어도비나 오토데스크 이런 사스 업체들 이런 평균값 이 22배 대비 좀 프리미엄을 잡고 있어서 밸류 자체로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게임 엔진 시장 내에서 뭐 지배력이라든지 뭐 향후 이제 AR, VR, 3D 콘텐츠 이쪽 대중화 트렌드를 감안하면은 구조적 성장세는 가능하고 좀 프리미엄은 크게 좀 무리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니케이 변경 박주선 연구원. 네, 지난주 금요일 니케이 225의 특례 변경이 있었고요. 넥슨이 신규 편입 종목으로 결정되면서 17%가량 상승했습니다. 넥슨 같은 경우에는 28일 종가로 29일에 편입이 되게 되고요. 니케이의 종목 선정 자체는 뭐 다른 지수들과 비슷하게 유동성이나 섹터별 비중 이런 걸 고려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정성적으로 일본경제신문사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이 산출 방법 자체는 코스피와 같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라 액면가가 큰 기업의 비중이 큰 주가 가중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넥슨 액면가는 지금 25인을 기준으로 편입을 하게 돼서 편입 비중 자체는 상당히 작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니케이 225의 뭐 추정 자금 규모나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정보가 좀 제한적이어서 과거의 사례들을 좀 보게 되면 작년에 편입됐던 반다이 남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발표 직후 거래일에 가격 상승 제한폭까지 오른 이후에 편입일까지는 다시 5% 정도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어서 넥슨 역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투자 전략은 좀 제한적이고 11월 10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출시나 이런 기대들이 좀 더 주가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눠드린 자료에는 조선업종하고 현대미포조선이 있었는데 요거는 내일 애널리스트가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